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죠. 초기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그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죠. 인플레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에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봉쇄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시적으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의 시발점이 된 중국 같은 경우 공장이 다 문을 닫고 공기가 깨끗해질 정도로 아무 활동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봉쇄 정책을 했기 때문에 물류도 완전히 닫혔죠. 이러다 보니까 재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자재나 원유 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아직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류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걸 멈추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돈풀기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막대한 양의 돈을 뿌렸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 이 상황만 지나가고 나면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인플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풀기를 주도한 페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이제 갑작스런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시장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8% 가까이 빠졌는데 이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긴축으로 볼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이니까 금리 인상 공포에 급락을 한 거죠. 여기에 돈풀기의 결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자산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실제 실적을 까보니까 부진한 거죠. 이런 우려까지 겹치면서 급락을 보였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예상 이상의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실제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됐고 자산 가격의 조정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니까 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FOMC 회의를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을 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작년 생산자 물가지수 6.4% 1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저물가 저성장 늪에 빠졌던 우리나라죠. 근데 물가 지수가 6%대로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어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죠. 석유나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국, 독일, 캐나다도 30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죠.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우리나라 올해 경제에 더 가시밭길을 갈 걸로 보이고 있어요. 퍼펙트 스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퍼펙트 스톰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이런 말 잘 보이고 있어요. 인플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서 자국의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줄 제기에 들어갔고 이는 자산 가격의 급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심하게 갖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까지 눈앞에 위험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에 영향이 오고 또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고 해도 그닥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대출 금리는 미국 긴축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까지 오르니 돈 쓸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에도 이 영향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규제 고점 인식, 삼중고의 시장이 아예 멈췄죠. 거래가 아예 끊겼어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1000건 거래되면 정말 낮은 수준인데 이달에는 1000건도 안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경매 시장, 부동산 시장의 아울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낙찰률이 급락하고 있고 응찰자 수도 급감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 1,800조 넘어갔죠. 여기에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 대출까지 생각을 하면 역대 최대의 부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하고 싶어도 여건이 그렇지 않죠. 세계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게 대출을 규제하고 있고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 지금 따박따박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한 정말 중차대한 상황에 와 있어요. 경제 성장 일정 수준에 달하면 점차 그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성장세가 꺾이고 있죠. 미국 코로나에도 경제 성장률 선방했고 고용도 나아지고 있는데 국민의 기대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는 체감할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절반이 화가 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근데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올해 5% 성장률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다 긴축하고 있는데 혼자 0.1% 금리를 낮췄죠. 뭐 버틸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인플레는 예상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드 일시적 인플레로 봤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먼저 잡아야 할 걸로 인식하고 태세 전환을 했죠. 그래서 경제 성장, 완전 고용 이런 거 달성되기 전까지 천천히 할 것처럼 했던 긴축을 태세 전환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부터 조기 마감하죠. 그동안 풀던 걸 줄이고 이제 금리도 인상할 예정이죠. 이걸로도 인플레가 해결이 안 되면 양적 긴축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긴축의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를 움직이는 선진국의 동향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20%까지 뛰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1년 만에 2배 가까이 카드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주담대 6%, 전세대출 5%, 앞으로 두 차례나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상황인데 금리는 정말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가장 큰 부분인 주담대 금리 6% 되면 4억 빌렸으면 월 원리금이 444만 원 엄청나죠. 연봉 1억이면 실수령에 6, 700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을 대출금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지금 이렇습니다. 대출의 25%가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 여기서도 빌리고 저기서도 빌린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20대 다중채무가 3배나 급증을 한 상태인데 앞으로 금리는 더 빠르게 올라갈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꼴랑 2번밖에 안 올렸는데 금리가 1년 만에 2배가 오른 이후 채권 금리와 영향이 있죠. 미국에서 긴축을 한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수록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나라에서 추경을 하는데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죠. 추경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면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죠. 이처럼 시장금리의 기본이 되는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금리는 급속도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오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1200을 넘보고 있죠. 코로나 사태 처음 터졌을 때 수준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는 빠지고 있죠. 우리나라 국채 금리 보면 지금 2%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미국에서 가장 소극적인 테이퍼링만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죠. 얼마를 올릴지 아직 모르는데 미국 내에서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0.5%한 번에 올려서 충격을 줘야 된다고 지금 결단력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시장의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겠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지금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도 하고 있죠. 2023년에 올린다던 금리 올해만 6, 7번은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4번 이상은 다 예상하고 있죠. 실제로 한 번에 2%씩 올린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자란 세대라면 급속한 금리 인상이 진행돼도 놀랍지 않다고, 이런 얘기들 미국 최대 은행의 CEO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 가장 소극적인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 푸는 걸 서서히 줄이는 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서 자산을 매각하게 되죠. 긴축이 예상되는 상황, 돈값을 많이 쳐주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으로 달러는 다시 쭉 흡수돼 버리죠. 신흥국의 달러 자금도 빠져나가게 되고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더 이상 사주지 않는 것, 이렇게 소극적인 것만 해도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라도 인플레를 잡겠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유예해주고 풀어줬던 거 이제 더 이상 유예가 안 됩니다. 코로나 대출 지원이 3월 종료되는 걸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영업자 부실에 대한 우려는 높죠. 부실해질 게 명백한 상황에서 이거 계속 유예해주다가 더 크게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종료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잠재부실 최소화를 위해서 건전성 관리를 더 강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그동안 빌려줬던 거 일부라도 해소하면서 위기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제가 부동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가끔 다루는 이유, 금융시장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페드로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하는 일, 미국 달러 찍어내는 일을 합니다. 미국 내 통화정책, 은행 금융기관 감독하고 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를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과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페드에서 사주면 돈이 풀리고 페드에서 팔면 돈이 흡수되죠. 미국 투자자들이 FOMC 이번 회의를 주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나 이자율이 춤출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예요. 발언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게 됩니다.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 안정, 이 세 가지를 결정하는데, 이 중에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긴축을 선호하는 사람을 매파로 보고, 완전고용이나 경기 부양을 강조하는 완화적인 입장을 선호하는 인물을 비둘기파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상황, 비둘기파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고용이나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계속 부양해야 된다는 사람들마저도 긴축을 논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연준이 막대한 돈을 풀었고 이를 따라서 전 세계가 돈을 풀었어요. 근데 그 후폭풍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플레 파이터도 연준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왔던 과정을 빠르게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대하게 풀어냈던 돈을 이제 수도꼭지 잠그듯 잠그는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로도 물가가 안 잡히면 양적 긴축, 직접적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하겠다고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 중에 비둘기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총재, 비둘기파 중에 비둘기파죠. 그 또한 지금 금리를 계속 따박따박 올리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레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되면 잡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인플레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물건값이 더 비싸질 걸 예상하니까 사재기를 하죠. 임금도 올라가고 원자재 값 뭐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도 또 올라갑니다. 그럼 더 사재기에 들어가죠. 계속 악순환되면서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게 인플레입니다. 이러니 연준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준의 역할, 경제성장, 완전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경제 성장이나 완전 고용, 이건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물가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발등에 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원래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풀었던 완화의 시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긴축의 시계를 돌려야 잡을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막연히 대선 끝나면 대출 완화해주고 금리도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상황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